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정권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나라 빚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가 채무 급증은 앞으로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두고두고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달 들어 벌써 두 차례나 한국의 국가채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MF의 안드레아스 바우어 한국 미션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돼 그에 따른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빚이 나중에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 안에 넣어야 한다. 폭발하다는 익스플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이렇게 말이 좀 경제용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빚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빚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빚 관리 잘하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달 초에도 IMF는 재정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에 지금부터 5년 뒤죠. 69.7%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2020년 48.7%에 비하면 불과 6년 만에 21%포인트나 급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같은 국가 부채 증가폭은 IMF가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해 조사한 35개 나라 가운데 에스토니아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더구나 사실 에스토니아는 엄밀한 기준으로 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경제 규모를 갖춘 넓은 의미의 선진국 가운데는 한국이 이 빚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IMF가 내다봤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 세계 성장률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항상 높았고 그 이후에 경제가 커지면서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낮아지더라도 적어도 선진국 성장률보다는 높았는데 이제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나갈 돈은 많고 빚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한 가정에서도 벌어들은 돈은 별로 없는데 빚 계속 늘어나서 견뎌낼 수 있는 집이나 기업이 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정부에서 이 나라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숫자 한번 볼까요? 엄청납니다. 이 소위 우리가 나라 빚이라고 할 때는 국가 채무란 개념이 있고 국가 부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빌린 돈, 갚아야 될 돈, 그게 좀 좁은 의미고, 국가 부채는 거기에 국가 채무에다가 이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임금 추당 채무를 합친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선 협의의 국가 채무 가장 적은 규모로 잡는 국가 채무는 작년 말 2020년 말 현재 한국 국가 채무가 84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4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이게 아마 960조 원 정도, 거의 벌써 이미 1000조 원에 육박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국가 채무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눈 1인당 채무는 작년 기준 1634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1인당 늘어난 국가 채무가 1인당 239만 원, 그러니까 4가구 기준으로 하면 거의 1년 동안에 956만 원 늘었습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국가 채무에다가 이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채무를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는 작년 말 현재 무려 1985조 원, 거의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1924조 원인데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느 나라든 지금 재정을 많이 투입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함부로 마구저 퍼붓는 이런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벌써 작년에 예산 자체가 558조 슈퍼 팽창 예산한 데다가 추경을 4차례나 했습니다. 그런 돈들이 효율적으로 썼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냥 쓸데없이 마구 돈을 뿌려댔습니다. 선거 앞두고 뭐 이런저런 무슨 선심성 사업, 일회용 상 사업 이런데 온갖 데 나중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돈에 마구마구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해야 될 돈, 백신 접종에 필요한 코로나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 확보하는 데는 노력은 소홀해서 백신 접종률은 지금 거의 지금 세계 바닥권입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일자리 행하나 막대하게 지금 예산, 국민 세금인 예산 퍼부었지만은 뭐 쓰레기 줍기, 새똥 치우기 같은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마구 늘여놨습니다.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지금 격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지금 뿌려서 빚은 빚대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경제에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뭐 거의 한 70%까지 지금 치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한국이 지켜온 마지노선은 4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 그걸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과거 야당 때 40% 넘으면 안 된다고 마구 했던 이 정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뭐 40%를 지킨다는 게 무슨 합리적 근거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미 40%는 무너졌고 이게 지금 뭐 올해는 거의 벌써 한 50%를 넘어갈 거고 지금 2026년 앞으로 지금 거의 70%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런 부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 투입이 지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만은 그걸 앞으로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늘리지만 반드시 재정 건전화 시키겠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런데 한국은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도 이걸 줄이겠다는 계획도 지금 제대로 지금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겁니다. 아마 내년엔 내년대로 또 늘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 3월에 선거하고 5월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누가 되든 여당이 정권을 다시 잡든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든 어떻게 보면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완전히 형편없는 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테서 물려받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한번 이 국가 채무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당장 지금 걱정되는 게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이렇습니다.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엄청나게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했다가 외환위기 회복하면서 그 이후로는 쭉 올라가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크게 메이저 평가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무디스 그리고 S&P 그리고 피치 레이팅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무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4월과 2012년 8월 두 번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됐습니다. 올라가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에 AA2, 그러니까 전체 여러 등급 중에 높은 쪽부터 해서 세 번째,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 역사상 가장 최고 등급으로 올라간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오히려 곧 내려갈 겁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왜냐하면 5년 정도 만에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 이상 오르고 신용등급이 유지된 그런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같은 경우도 MB 정부 때 2012년에 한 번 상향이 됐고, 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과 2016년 8월에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이나 국가신용등급 상향됐습니다. 이 정권은 걸핏하면 마치 지들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고 하죠. 천만만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신용등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지금 S&P 기준으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16년 8월에 상향돼서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상은 가장 높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또 피치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9월에 상향된 뒤 지금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결코 지금 같으면 몇 년 안에 한국 국가신용등급 떨어집니다. 확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로 악화된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 작년 12월 2021년 예산안 의결 앞두고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채무가 많이 생겼다.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정세균 이제 곧 그만둔다고 하는 국무총리 정세균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난달 18일에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지금 이 정부에서 재정 건전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이 국가 재정이란 거는 이게 잘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이 재정이 악화되면 나중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소위 달러나 엔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 아닙니다. 일이 생기면 그래서 바로 통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급락해 버리는 겁니다. 재정이 악화되면 통화 가치가 급락할 거고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나갈 겁니다. 그러면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게 과거 한국에서는 모든 정부가 재정 건전화에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이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다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두환 정부 때 같은 경우도 총선 앞두고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예산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하라고 전두환이 지시했을 정도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정부가 나라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국가 재정을 안전하게 하고 국가 채무가 안 늘도록 노력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화수분이란 말 아시지요? 이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보물단지를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보물단지, 화수분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공상 해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천국이나 극락이란 모를까, 인간 세상에 화수분 없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돈을 끌어다 쓰면 개인도 그렇고
이 한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반드시 후유증이 옵니다. 국가도 그렇고 빚의 복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수분은 없는데 지금 이 정권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화수분이 있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인 가지 않는 길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빚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빚이 아무리 묘한 재간을 부리더라도 자신이 낸 손실을 물어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윌리엄 리스모그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빚을 자꾸 져가며 이를 갚지 않으려 한 시도는 모두 눈물로 종말을 보았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 누구도 빚의 복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제발 문재인 정권에 별로 기대할 바는 없지만 공무원들이라도 좀 이 공무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재정이 악화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근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공무원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도 그래도 기획재정부 같은 공무원 쪽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이랬거든요. 이 정권 들어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움직임만 보이면 워낙 막 윽박지르고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자체가 전부 결기가 빠져서 그런지 제대로 그런 말 하는 공무원도 요즘 잘 안 보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 국가 재정 문제, 우리 국민들도 눈 풀 뜨고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리고 잘못 돌아가면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